안녕하세요. 불면증으로 7년간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것을 모두 끊은 뒤 작가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주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굉장히 심한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두세 알로 시작했는데 제가 끊을 때는 제 손에 있는 약의 개수가 전부 8개였어요. 그렇게 늘어나는 줄도 모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복용했죠. 근데 어떻게 복용했는지 처음에 그 복용한 이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경우에는 처음에 불면증이 왔을 때부터 수면제를 복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크리스천이고 워낙에 수면제가 의존성이 높은 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복용하겠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존을 한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끊은 경우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거의 평생 먹는 것을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종의 선입견이죠. 정신과 약이니까 그리고 좋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 불면증은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식사도 할 수 없었고 일상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는데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심할 때는 3, 4일에 한 번 정도 응급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또 잠시라도 잠을 자기 위해 의사가 제 상황을 보다 바륨을 놔주기도 하고 그렇게 근근히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다 못한 제가 아는 지인이 저에게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는 일이 굉장히 많아. 꼭 수면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야. 먹다가 좋아지면 끊어도 되고 요즘엔 약들이 좋대. 그리고 일단 네가 살아야 애들이 살잖아. 그 생각을 해봐.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긴 해요. 지인이면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때 저에게 그 얘기는 굉장히 위안을 줬어요. 나는 단지 내가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 나의 편리함이나 이기심 때문에 수면제를 먹는 게 아니야. 내가 자야 살고 그래야 애들을 키울 수 있네. 애들이 그래야 살 수 있네. 어떤 일종의 면죄부, 대의 명분이 저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저는 꽉 붙잡고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어요. 수면제를 받아서 먹었더니 제가 그전에 했던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진작에 오지 않았지? 이렇게 잘 수 있는데 역시 의학의 발전은 놀라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됐고 잠을 자니까 저는 다시 최소한의 힘을 얻어서 일상생활을 했고 아이들과의 새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수면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고 은인 같은 그런 고마운 존재였죠. 그런데 왜 끊었을까요? 그렇게 고마운 존재였는데요. 솔직히 두세 알로 시작한 수면제가 8알이 될 때까지 크게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끊을 때 보니까 무려 8알이더라고요. 제가 잠을 잘 못 잔다고 병원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는 그러세요 들어주시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증량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약을 바꿔드릴까요? 추가해드릴까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때 약을 처방받을 때 약간 마음이 편치 않은 심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먹고 잠을 잘 자면 그걸로 저는 솔직히 만족했어요. 그만큼 잠에 집착했고 절박했고 뭔가 붙잡을 게 필요했어요. 그렇게 의지에서 의존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의지는 의존이 되고 의존은 중독이 되었죠.
근데 편하게 어떻게 보면 수면제를 먹고도 계속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다만 평생 먹을 약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고, 또 제 마음에 크리스천이 계속 이렇게 수면제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라는 어떤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고, 그때 제가 이혼하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과 이런 삶에 익숙해지고 안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안정을 찾았으니까 수면제 끊어도 되지 않을까. 표면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고요. 내면에서는 이 생각이 가장 저를 수면제를 끊도록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좋은 엄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면제를 먹지 않는 엄마. 물론 수면제를 먹는다고 나쁜 엄마고 수면제를 먹지 않는다고 좋은 엄마인 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편안하고 행복한 보통의 일상을 영위하는 엄마들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엄마로 비춰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밤에 잠 자기 전에 아이들이 모두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 깜깜한 밤에 수면제를 삼키고 자리에 누웠을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저를 수면제를 끊어야겠다라는 결정적이라면 결정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끊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솔직히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정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굉장히 막연하게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수면제를 끊으면 잠을 못 자겠다. 다른 것보다 의존성이 심한 약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잠을 못 자서 되게 힘들겠다. 잠을 못 자면 몸이 힘들겠지? 그래, 한두 달 정도는 되게 많이 불편하고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을 했고 제가 그때 복용하던 약 중에는 의존성이 심한 졸민과 스텔록스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졸민부터 줄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졸민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를 전체 덥석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알부터 줄였어요. 그래야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알로 줄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잠을 못 자거나 어떤 다른 특별 이상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식으로 반알씩 줄여가면 되겠구나. 마음이 가벼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무렵부터 제가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워낙에 평소에 몸이 약했거든요. 미숙아로 태어났고 평생 허약한 몸이 저에게는 족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몸살 기운이 있길래 또 몸이 안 좋구나. 이러다가 며칠 지나면 낫겠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컨디션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식은땀이 너무너무 많이 흐르고 식은땀 흘려서 사람들은 주위에서 많이 더위를 많이 타는구나 그러는데 막상 오한은 또 너무 심해요. 그렇다고 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더 여름이 깊어져 가는데 저는 그럴수록 수면 양말을 신고 반팔에서 긴팔로 옷을 갈아입고 그런데 샤워하고 나오면 땀이 미칠 것 같이 쏟아져서 땀을 닦다가 다시 샤워하러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멍하고 눈에 초점이 전혀 맞지 않고 이상한 증상들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워낙 스트레스와 과로가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 탈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저기 병원을 쫓아다녔죠.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신경과. 그러다 어느 날 밤에는 가슴을 쥐어뜯길 정도의 흉통과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고 너무 두렵고 놀랐어요.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야 되나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도 밤을 지나고 나서 심장내과에 갔어요. 심장내과에 갔더니 부정맥과 빈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원인을 찾았으니까 다행이네.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지내보자. 신경과에 가니까 편두통이라고 해요. 그래, 원인을 찾아서 다행이야. 편두통 증상에 다 해당이 되네. 편두통이 좋아지면 좋아지겠다. 근데 이상하게 졸민을 반알로 줄이고 반알에서 하나를 다 줄인 것 뿐인데 오히려 제가 신체에서 느끼는 증상들은 늘어나고 다른 약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졸민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몸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신경정신과에 가서 원장님에게 그때 드리는 말씀에 진료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이거였어요. 원장님, 이번 주는 몸이 이렇게 이상했어요. 여기가 힘들었어요. 저 요새 왜 이러죠? 자꾸 이상해요. 그럼 원장님께서도 그러게요. 왜 계속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실까요?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요. 제가 신경정신과에 가서 또 더 심해진 저의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편두통 약도 받았어요. 검사했더니 편두통이래요. 그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졸민을 안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께서 모니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좀 보라고 하시면서요. 졸민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곧 금단 증상이었어요. 정말로 어떤 강도의 차이일 뿐 거기에 나열된 증상들 그때 제가 모두 겪고 있었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약을 끊고 한 달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알게 됐네. 그리고 그때 무수한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위험한 약을 어떻게 나한테 처방해 줄 수 있지? 그리고 끊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리 나를 생각했다고 했지만 지인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했을까? 무수한 원망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너무 암담했어요. 그리고 찾아봤죠. 근데 아무도 졸민을 끊거나 수면제를 끊고 또 끊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제가 참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졸민을 끊고 생긴 거라면 다른 약들도 이런 증상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결론은 어차피 겪을 거라면 빨리 끊고 굵고 짧게 넘어가는 게 정답이 아닐까? 어디 물어볼 것도 없었고요. 그때 신경정신과 원장님께서는 너무 걱정이 된다고 졸민을 다시 반알로 증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고 그냥 가능하면 빨리 나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어차피 겪어야 한다면 빨리 겪고 지나가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시 약을 먹은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참을성이 좀 강한 편이니까 견디고 끊을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약을 또 먹으면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데 나는 다시는 이거 겪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끊자.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졸민을 증량한 게 아니라 스틸록스를 반알 줄이기 시작했어요. 졸민 다음에 줄이게 되면 스틸록스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잠을 못 자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스틸록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잠을 너무 자고 싶어서 수면제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복용을 했는데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미칠 것 같이 괴로웠어요. 근데 그냥 잠만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금단 증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오감이 정말 모두 다 극도로 예민해져서 그때 제가 소머즈가 된 것 같았어요. 아래 위층의 모든 소리 다 들리고 온몸의 미세한 감각들 다 반응하고 다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내야 될까? 이거 하루 이틀이면 견디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살지?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 빨리 끊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스틸록스를 아예 먹지 않았어요. 스틸록스를 완전히 끊고 났더니 정말 충격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겪게 됐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자꾸 눈앞에서 제가 베란다로 떨어지는 환영이 보이더라고요. 저 아이들하고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싶어서 좋은 엄마,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서 약을 끊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끊기 시작했는데 눈앞에서 자꾸 제가 베란다로 떨어지는 영상이 보이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원하느냐? 아니요. 원치 않아요. 참 이해하기 힘드시죠? 제 머릿속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하지만 저의 의도나 의지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도 저는 베란다 중문을 다 잠가 놓고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요. 어느 정도로 자살 충동이 심했냐면 제가 화장실을 가서 대소변을 보거나 세수를 하거나 눈을 감아도 떠도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제가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의 의지는 정말 가까스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뇌에서는 자꾸 만들어내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아무리 틀어놔도 되지 않았어요. 절대 죽고 싶지 않았는데 급기야는 귀에서 이런 울림도 느껴지는 거예요.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 떨어져 봐. 초반에는요. 화장실 가는 것도 최대한 참았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서 기어서 갔어요. 만에 하나라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베란다에 가서 문을 열고 떨어질까 봐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깜빡이라도 눈을 감거나 졸다가 떨어질까 봐 잠을 못 잤어요. 공포 그 자체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 삶에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을 알고 살잖아요. 하지만 항상 인식하지 않죠. 언젠가 죽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언젠가가 굉장히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먼 미래, 먼 훗날. 제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거 인지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는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고 죽을 마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고 불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지 않은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인식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목표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처럼 사는 건 아니구나.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가 죽고 싶은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왜 태어나서 지금 왜 살고 있는 걸까? 처음으로 제 삶의 의미나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진심으로 저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 시작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수면제를 끊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자꾸 죽는 영상이 보인다니 너무나 기가 막혔고 억울한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매달렸죠. 하나님, 저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온지 몰랐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죽을 수 있다는 거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사람으로 제 자신으로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제 삶의 목적이나 가치를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할게요. 그러니 저 좀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옛날에 전래동화에 보면은 악인이 옥황상제나 저승사자를 만나서 싹싹 빌잖아요.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전 재산을 내놓을게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책들을 보면 참 우스웠거든요. 왜 진작에 그러지 이제 와서 그래? 비웃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살려만 주신다면, 기회만 주신다면 제대로 살게요.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어떤 게 의미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이때만큼 살고 싶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삶에 대한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난 너무너무 살고 싶어 했구나. 삶에 대해 이렇게 간절했구나. 원치 않는 자살 충동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그때 자살 충동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수면제를 끊으면서 금단 증상이 매일매일 정말 거의 증폭이 됐고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친정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둘째가 엄마인 저랑 같이 있고 싶다고 집으로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나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부담은 제가 아이가 둘인데 두 아이 다 모두 ADHD예요. 요즘에 TV나 방송 통해서 ADHD 많이 접해보셨죠? 그 가정들의 삶이 어떻던가요? 평안하고 안락하고 안정적이고 화목하고 웃음이 있나요? 대부분 보여지는 모습들 보면 고통과 원망과 다툼과 비난, 불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 역시 그랬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아이가 모두 그렇다는 사실에 굉장히 절망했고요. 그 두 아이를 모두 10년을 온갖 치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무수히 원망했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데 왜 좋아지지 않는 거야?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잖아. 그러면 너는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으니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졌겠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있는 노력과 희생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둘째는 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다니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쟤 어디 감기 걸렸어? 쟤 불편한가 봐. 어떻게 좀 해봐.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죠. 그리고 밖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집에서는 모두 무방비가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랬던 아이가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온다고 하니 정말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아이가 그래도 엄마랑 있고 싶어서 온다고 하니 반갑고 기쁘기도 했지만 부담과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네가 와서 오히려 엄마를 돌봐줘야 돼. 그래도 괜찮겠니? 그랬더니 괜찮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랑 있고 싶다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집으로 왔어요. 오니까 약간의 안도감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떨어져 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안도감이요. 아이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줬어요. 세수를 시켜주고 수건을 갖다주고 옷을 갖다주고 신발을 챙겨주고 음식을 챙겨주고 모든 것이 어설펐지만 그것이 어떤 책임이나 희생이라기보다 저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곤 그때 많이 배웠죠. 저는 그때까지 사랑을 책임이나 희생과 굉장히 혼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니까 해야 되고 가장이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있으니 너희도 애쓰고 노력해.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저는 마음에서 원망하고 실망했어요. 말이 사랑이지 굉장히 조건적인 이기심이었고요. 책임과 희생이라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폭력을 제가 휘두르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 폭력만 폭력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수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저는 그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고 아이들에게도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짜 사랑을 한 적이 없던 엄마였어요. 그때 있는 그대로의 사랑, 어떤 존재로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밤이 되면은 아이가 제 옆에서 잤거든요. 저는 그때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이 앞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엄마 찾아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이가 있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죠. 밤을 보내고 자살 충동과 싸우고 아침이 새로 시작되는 걸 보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늘도 죽지 않고 이 밤을 지냈구나.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해.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ADHD가 좋아지지 않고 틱이 좋아지지 않고 그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냥 아이가 옆에 있다는 거, 아이의 존재라는 게
이렇게 큰 사랑이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는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그 사랑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가로막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존재로서의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이들과 존재로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저 그때 제 자신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거든요. 너무나 자책했어요. 왜 그때 수면제를 먹기 시작해서, 수면제를 왜 선택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고, 일도 못하고,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왜 하는 것마다 이래? 너 잘하는 게 뭐야? 굉장히 제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저를 스스로 파괴로 몰고 가는데도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괜찮은 결과나 괜찮은 그럴싸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제가 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포용하지 못하니 남들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항상 조건이 채워지고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만 저는 저를 수용했고 남들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제 자신도 수용하기 힘든 그런 쓰레기 같은 모습일 때, 또 아이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줬고, 저도 그 모습에 큰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으니 살아서 사랑을 느끼고 나누고 싶다. 하나님, 저 좀 꼭 살려주세요. 정말 살고 싶어요.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어떤 모습이 제대로인지는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알게 되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는 저랑 일주일 동안 지내고 다시 친정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은 저에게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일주일이었고, 사랑 외에 다른 많은 것들도 깨닫게 됐어요. 삶에 있어서 무조건 나쁜 것만도 없고 무조건 좋은 것만도 없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사랑을 깨닫지 못했겠구나. 자살 충동이라는 너무나 힘들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공포를 겪었지만 이로 인해서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됐구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단면만을 보면 안 되는구나. 얼마나 내가 그동안 편협한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 있었는지 저를 돌아보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들과 저의 일상에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자살 충동은 그 후로 정말 서서히 이게 없어질까 옅어질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서서히 옅어지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자살 충동이 사라졌다고 뭔가 제 눈앞에 보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약간의 헛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때 워낙 먹지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몸과 마음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니까요. 자살 충동이 아니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은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것들 역시 모두 제가 약을 다 끊고 조금씩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꿀잠을 자면서 살고 있어요.
수면제를 완전히 끊기까지의 그러면 과정들, 시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졸민과 스틸록스를 끊고 그 다음은 조금 수월했어요. 정말 가장 의존성이 높고 가장 부작용도 많다는 두 약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안도감과 자신감도 생겼어요. 자살 충동도 이겨냈는데 내가 다른 약은 왜 못 끊겠어?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신체적인 금단 증상들 너무너무 심해서 계속 먹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몸의 통증들, 이상한 증상들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몸무게는 계속 빠졌어요. 지금은 제가 완전히 회복을 했지만 몸무게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지금 몸무게에서 7, 8kg 정도가 덜 나갔어요. 정말 해골이었어요. 그러니 집에서도 움직이기 힘들었죠. 일어나면 핑픽 쓰러지고 어지럽고요. 정말로 길바닥에서 아이들과 가다가 쓰러진 적도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서 엄마에게 데려오라고 전화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9개월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9개월 되니까 그리고 8알로 시작했던 약이 3알이 남게 됐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물론 제가 처음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한두 달 고생하면 지나갈 거야. 그러고 나면 몸 편안해질 거야. 그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래도 심각한 증상들과 고비를 겪고 9개월을 지내고 약이 3알 정도 남으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모든 것들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끊을 수 있겠다. 병원에서도 굉장히 놀라워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하셨죠. 유튜브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3알 남았으니까 몸 생각하면서 제발 천천히 끊으세요. 몸부터 먼저 추스리세요. 근데 제가 그때 원장님 말씀이 별로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약을 늘릴까요? 이 약을 더 드려볼까요?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거의 듣지 않고 솔직히 제 의지대로 정말 무식함에 의해서 지속해서 끊어온 거기 때문에 그때도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빨리 끊도록 해야겠다. 물론 그때는 제가 빨리 끊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빨리 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이제 남은 약 3알은 순하고 의존성이 별로 없는 약들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어요. 이제 힘든 시기는 다 지나갔구나. 그때 저한테 화닌클로나제팜, 스리반, 큐로켈이 남아 있었고 원장님께서 만약에 약을 줄이실 것 같으면 화닌클로나제팜부터 줄이세요. 그리고 그 약은 의존성 부작용 별로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굉장히 가볍게 화닌클로나제팜을 반알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금단 증상이라던가 저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 이거 끊고 나머지 2알 끊으면 정말 이젠 수면제 없는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동안 계속 예상과 달랐던 것처럼 너무 다른 상황이 또 펼쳐지더라고요. 화닌클로나제팜을 반알로 줄이고 나서 근육통, 근육 경직, 수축,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두통도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심했고 온몸이 수축이 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손가락이 다 구부러졌고요. 쓸 수가 없었어요.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설거지도 할 수 없었고 제가 입고 있는 옷 벗고 입고 할 수 없었어요. 단추 달린 옷? 아니요, 못했어요. 지퍼?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버리려고 내놨던 옷,
고무줄 다 늘어진 옷밖에 입을 수 없었어요. 젓가락질 할 수 없었죠. 다리, 종아리, 발, 그쪽 근육들로 다 수축을 해서 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근육은 터질 듯이 아팠어요. 거의 하루 종일 쥐가 나다시피 했고요. 그냥 기력이 없고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을 딛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걷는 거 할 수 없었어요. 믿기지 않지만 거의 불구 이상의 상황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 희망을 가질 것 같은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기다 구토, 오한, 식은땀, 모든 증상들이 다 너무 심해졌고요. 이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말할 수 없었어요. 이명도 심해졌고 생각지 않았던 과호흡이 왔어요. 과호흡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황장애라는 걸 알게 됐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잘 쉬고 싶은데 자꾸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가뜩이나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음식을 삼키다가 숨이 넘어갈까봐 음식을 더 먹을 수 없었어요.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물 삼키다가 숨이 멈추면 어떡하지?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샤워하다가 그냥 자리에 주저앉은 적 너무나 많고요. 밤에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지만 더 잘 수 없었어요. 자다가 숨이 막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숨이 막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자살 충동을 겪고 지금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죽게 된단 말이야? 숨을 잘 쉬고 싶은데 나는 숨을 하나 제대로 쉴 수가 없네? 도대체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도대체 뭐지? 억장이 무너졌죠. 너무 살고 싶었고 살아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살고 있음에 감사했는데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러면서 극도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부지런하고 깔끔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그 한자리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한 날이 많았어요. 방광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일으켜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죠. 소변 봐야 되고 방광이 터질 것 같아. 이러다 정말 패드 위에 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데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돼서 깜깜해지면 손가락을 올려서 스위치를 켜고 불을 켜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들 만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됐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제가 이혼을 하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왔어요. 참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속도 상했거든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 교육도 많이 받고 책도 읽었는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진심으로 온전히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씩 씻지 않고 지내는 아이. 화장실에 갈 때도 누워서 바닥으로 기어다니던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억지로 욕실에다 끌어놓은 적도 많고 손톱도 억지로 제가 깎이게 한 적도 많고 아이의 무기력이 얼마나 심했냐면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다시 들고 반찬을 집어서 먹는 것이 귀찮아서 맨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반찬을 집어주고 이거 집어서 먹어.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때 비로소 아이의 무기력과 우울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저 역시 그때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나면 상황이 나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조금 나아질 건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공기라도 한번 쐬고 오면 마음이 조금 안정될 거, 에너지가 좀 웃어들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내적으로 자책을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하지 않는 그 고통은 정말 겪지 않으면 알 수 없구나.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나는 그 아이를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몰라서 제가 안 한다고 생각을 했네. 아니면 제가 일부러 내 속을 뒤집으려고 더 저런다고 생각을 했네.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이를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극도의 불안을 겪으면서 아이가 겪는 불안장애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없고 무조건 좋은 일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지 않은 공황장애나 우울증과 불안을 겪으면서 누구보다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는 아이를 이제서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 아이와 연결할 수 있게 됐구나. 참 감사하다. 이 시간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이걸 깨닫지 못했을 텐데 삶에 있어서 그냥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역시나 모든 것이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것은 없구나. 항상 양면을 다 봐야 되는구나. 나는 그동안 너무나 극단적인 한 면만 보고 살았네. 이렇게 지혜가 없고 무지했던 사람이었구나. 근데 나는 참 괜찮다고 나 정도면 어때 잘 살지 이렇게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곤 제 자신한테 괜찮다고 얘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공황장애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지만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죽지는 않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꼬여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왜 나는 항상 성공할 때만 괜찮다고 했을까? 그게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괜찮아. 세수 하지 않아도 괜찮아. 만약에 정말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패드에다가 수건을 보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을 그전에는 껴안을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다 껴안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는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스스로 괜찮아, 괜찮아 계속 얘기해줬어요. 머리 떡져도 괜찮아. 숟가락질 제대로 못해도 괜찮아. 설거지 쌓여있어도 괜찮아. 이 괜찮아가 참 별거 아닌 단어 같잖아요. 하지만 괜찮아만큼 강력한 힘이 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단어였어요.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다독이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저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최소한의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용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 정말 집에서 기어다녔거든요. 발이 너무 아프고 감각이 이상해서 그리고 뇌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아프고 계속 쥐가 나고 이렇게 못 걸으면 어떡하지? 수면제 끊고 나서도 못 걸으면 어떡해? 팔을 못 쓰면 어떡해?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럼 나가자. 걷는 것도 연습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걸어야겠다 생각이 든 순간 무조건 나갔어요. 그때 저는 제 몸을 혼자 가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나 걸어야겠으니까 일단 같이 나가줘. 부탁이야. 그래서 나갔어요. 오랫동안 걷지 못했다가 나가서 걸으니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죠. 그날 제가 걷고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실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일도 걸어보자. 모레도 걸어보자. 그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조금씩 매일 시작했어요. 그 걸음들이 쌓여서 만보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운동을 워낙 싫어해요. 움직이는 거 세상에서 거의 제일 싫어했어요. 몸이 어려서부터 워낙에 허약했기 때문에 체육을 못했고 운동신경도 둔하고 그래서 더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가까운 거리, 한정거장 거리도 택시 타고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나니까 걸을 용기를 내고 실행을 하고 평소에도 전혀 해보지 않은 만보를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고 자신감도 올라왔고 자존감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되네. 그래, 다른 것들도 조금씩 하면 될 거야. 그때 토할 것 같아서 먹지 못했고 먹다가 숨이 막히면 죽을까봐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 토할지 안 토할지 일단 먹어봐야 알잖아. 그리고 여태까지 죽지 않았으면, 그리고 약 때문에 온 공황장애라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밥 한 숟가락 더 먹는 거 용기를 내서 시작했고요. 물 한 모금 더 마시는 거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그때 아침마다 뭘 했냐면요. 하루의 목표 3가지를 설정했어요. 걷기 몇 보 이상, 식사 때마다 밥 한 숟가락 더 먹기, 물 한 모금 더 마시기. 그게 저의 하루의 목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보면 되게 우습고 뭐 그런 걸 목표로 삼아 하겠지만 저에겐 그때 그렇게 절실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은 이럴 때 나에게 없는 거,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죠. 그리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간들을 벌써 9개월 이상 이미 겪었잖아요. 그것들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궁지에 몰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찾아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그때 몇 발자국 걷는 거, 밥 한 숟가락 더 먹는 거, 그리고 물 한 모금 더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의 목표 3가지를 다 이루고 나면 저녁에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다 이뤄낸 제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고 축하해 줬어요. 정말 오늘 잘 해냈어. 이걸 다 해내다니 너 진짜 대견해. 이걸 했다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날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처럼
저를 질책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라 괜찮아. 못 이룰 수도 있지. 나는 기계가 아닌데, 로봇이 아닌데.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야. 내일 다시 목표를 세워서 하면 돼. 저를 수용하니까 이렇게 생각지 않게 힘이 자꾸 더 크게 축적이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는 매일 하루에 충실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먼 미래를 바라봤다면 너무나 좌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저의 하루에 충실한 것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혼을 하고 불면증이 생겼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이혼한 사람들이 불면증이 오는 거 아니죠. 이혼 이콜 불면증이 아니에요. 이혼을 야기시킨 원인, 그 원인에 대한 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아서 불면증으로 나타났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수면제를 만약 다 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러면 잠을 못 자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예민해서 불면증이 오기 전에도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잠을 잘 자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우면 20-30분 뒤척거리다가 잠들고 잠들었다가도 약간의 자극만 있으면 깨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수면제를 다 끊고 나서도 수면제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외면했고 부정하고 억압했던 감정을 직면해야 하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직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생겼으니 직면을 하자 용기를 냈어요. 그동안은 시간이 약이라는 거 믿고 싶었거든요. 차마 믿을 수는 없었고요. 믿고 싶었다는 게 맞아요. 근데 시간이 약인 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당시의 기억들, 생각은 옅어지고 기억은 옅어지는데 감정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감정을 뒤로 밀어두고 억압해 둘수록 어느 순간에는 그 감정이 너무나 올라와서 저를 완전히 움켜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이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심리 상담을 다녔거든요. 근데 가도 큰 뾰족한 수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날은 화만 내고 격앙이 돼서 그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날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누군가 조언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모든 것에서 다 고립이 된 상태였어요. 금단 증상을 겪으면서 관계, 직업, 경제력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난 게요. 우리가 장 안에 있는 짐을 정리를 하려면 일단 짐을 꺼내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꺼내기로 했어요. 감정을 어떻게 꺼내면 좋을까요? 뾰족한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자. 일단 감정을 써서 눈으로 보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정하기 쉬울 거고, 그리고 정리하기도 쉬울 것 같다. 어떤 형식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일기를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감정에 집중해서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 쓰다 보니까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막연하게 감정 쓰는 건 너무 힘드니까 오늘 가장 속상했던 거, 그러면 그 감정에 들어가면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가장 기뻤던 거, 그 이유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마무리는 감사로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쓰다가 제가 엄청난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냐면요. 그날도 이제 하루를 돌아보며 짤막하게 감정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이들하고 다퉜거든요. 아이들하고 다투고 제가 오후에 계획했던 걷기도 하지 않았고 굉장히 속상한 거 화가 많이 치올랐던 날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싸운 거는 뭐 그동안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솔직히 새삼스럽지도 않은데 유난히 그날 화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아이들하고 여태까지 싸우고 산 삶이 그 시간이 얼마나 긴데 오늘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그거를 제가 따라가 보다 보니 발견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거는 아이들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에 원했던 거,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나는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했는데 그 서운함과 속상함을 화로 표현했구나. 저는 제가 조금 원치 않는 감정, 이를테면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화로 표현하는 삶에 익숙해져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운함도 화로 표현하고 속상함도 화로 표현하고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어느덧 제 삶의 패턴이 화로 고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알게 됐고요. 저는 그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제가 즐겁고 싶었고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서운하고 속상했던 거였어요. 아이들은 단지 제 감정에 방아쇠를 당긴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머리를 한 대 제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선택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그리고 반응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나는 그때 화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운했던 그 서운함을 서운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익숙함에 그냥 따라가 버렸네. 얼마든지 살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근데 난 이걸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내 감정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 아니었구나. 감정에 지배당하면서 살았고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에서 나를 계속 관찰하고 비난하고 타인을 위한 열심을 내고 살았구나. 그동안 그 9개월 이상 거의 1년간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도 그날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얻게 된 것이 제 감정을 쓰게 된 감정 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걷기도 마찬가지고 식단도 마찬가지지만 감정 일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3년 이상을 쓰고 있어요.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결국엔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구나. 나답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집착을 하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삶이 더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크리스찬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외부에 굉장히 집중하고 집중을 넘어서 집착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고요. 무엇보다 감정의 중요성, 그리고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나 모든 삶의 힘듦이나 좋은 일에는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후 저는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노력, 아이들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지금은 아이들과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요. 저희 아이들 지금 사춘기거든요. 가장 힘들 때라고 하죠. 근데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날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구나. 왜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저희 아이들은 ADHD고 때로 틱이 올라오기도 하고 우울과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불행을 자초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만 봐도 꿀이 떨어진다는 거 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이제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으니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이렇게 큰 깨달음을 갖고 저는 매일 하루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저에게 없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거, 할 수 있는 것에서 선택해서 집중했고 실행했어요. 그것들을 그저 매일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수면제를 끊기 시작해서 1년이 조금 지나니까 모든 수면제를 다 끊게 되었어요.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오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너무너무 축하해 주셨고요. 저 같은 사람 정말 처음 봤다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요, 역시나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기죠. 막상 수면제를 끊었는데, 그렇게 원하면서 끊었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금단 증상으로 고통받아요.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을 하지 못했고 일생생활을 하는 것도 가까스로 버거웠어요. 물건 하나 제대로 짚거나 들 수 없었어요. 읽기 쓰기 다 힘들었어요. 이게 뭘까? 그때 며칠간 좌절했죠.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에 이게 맷집이 생겼잖아요. 단단해졌고요. 그래, 아무도 못 끊었다는 거, 나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다는 거 나는 해냈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할 수 있어. 희망을 갖고 역시나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어떤 거창한 목표가 있던 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제 자신이 병원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먹는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어떡하지? 그런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나는 도움을 못 받았지만 나의 경우를 보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약을 끊을 수 있다면, 혹은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 먹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도와줄 수 있다면, 혹은 희망이 돼줄 수 있다면, 이 생각 하나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죠. 제가 약을 다 끊고 났더니 정신과 원장님께서 저한테 유튜브 하고 책을 쓰라고 막 권유를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막 손살을 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책을 써요?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유튜브 같은 거 못해요. 전 기계치예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이 책을 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올해 1월에 이젠 벌써 거의 출간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나는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책을 출간을 했고요. 이 책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저의 첫 책인데 네이버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기도 했어요. 이 책으로 인해 또 많은 여러 방송들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는 소식들도 많이 받았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밑바닥에 떨어졌었지만 그 밑바닥에서 진짜 저를 만났고 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찾았고 제 잊고 있던 꿈을 만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제 나이 또래에는 학년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른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꼭 많이 받았어요. 너 꿈이 뭐니? 친구들은 뭐 간호사, 의사, 발레리나, 교수, 경찰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꿈과 직업을 동일시했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말해야 됐거든요. 근데 제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변화시키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호사, 조금 더 확장시키시는 분들은 자선사업가?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 꿈은 어떤 직업으로 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 이해받기가 힘들어서 꿈을 물어볼 때 참 위축이 되더라고요. 뭔가 직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지 않게 삶의 밑바닥에서 제가 갖고 있던 꿈을 진짜 만나게 됐고 그 꿈을 하나씩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전문 코치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요즘에 엔잡러라고 하죠. 오디오 앱이나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코칭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에 속박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변화를 시키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같이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했다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여전히 카메라 울렁증이 있고 기계치임에도 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의 작은 도전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고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기 원해서 정말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불면증이나 단약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들, 그리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일으킨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